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도 엄마이고 가장 따스한 말도 가장 슬픈 말도 엄마라고. 이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은 없지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엄마가 있어요. 대통령도 거리에 이름 없는 청소부도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는 가장 힘이 센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존재인 엄마에게 불효하는 자식들도 많죠. 제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불효가 아니라 인면수심의 인간이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왜 내가 대신 죽어주기라도 해? 죽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도와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엄마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지만 난 살 날이 더 많잖아. 엄마가 췌장암 말기로 고통스러워하실 때에도 오빠는 엄마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였고 끝까지 엄마의 가슴에 못난 자식으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이제 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벚꽃과 진달래가 지고 철쭉이 피는 5월이 되었네요. 5월은 어버이날이 있어 그리운 친정엄마가 더욱 생각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고달팠던 시집살이,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괴롭혔던 나쁜 인간들,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그림과 시를 사랑했던 엄마의 삶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엄마의 삶은 무척 고달프고 각박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님의 시집살이에 말대꾸 한번 안 하셨고 무관심한 아버지와 사시는 동안에도 바가지 한번 긁으신 적이 없으셨죠. 아무리 옛날 분이시지만 그런 엄마가 어린 시절 저의 눈에도 참 답답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성격이 더욱 대차게 씩씩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종손이라며 오빠만 위하는 할머니와 고모님 때문에 저는 기가 죽기는커녕 잡초처럼 자라야 했으니까요. 계집애가 어디서 하늘 같은 노라비가 손도 대기 전에 먼저 먹어. 어미야, 너는 애 교육을 어찌 시키길래 애 버릇이 요 모양 요 꼴이냐? 엄마는 올케를 봐봐.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것이 있나? 그 엄마의 그 딸이니 저 모양이지. 할머니와 고모님까지 모두 한 집에 살았던지라 저는 항상 그들의 비난과 차별을 받으며 자라야 했어요. 식사 때에도 큰 상에는 할머니와 고모님, 아버지가 팔첩 반상을 기본으로 받았고 엄마와 제가 먹는 작은 상에는 몇 개의 반찬만 있었죠. 생선과 고기는 거의 한 토막이나 1인분만 올라왔기에 엄마는 제 밥 위에 고스란히 올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와 고모님 앞에서는 늘 보잘것없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라기보다는 그 집의 가정부나 다름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늘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그들의 눈에 안 띄게 몰래 부엌으로 데려가 만난 것들을 몰래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어린 나이에 그저 행복해서 엄마 얼굴을 보며 철부지처럼 맛난 간식들을 먹었었네요. 저는 본가에서는 보잘것없는 계집애라며 차별을 받았지만 외가에 가면 더없이 똑부러지는 외손녀로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겨주신 시골집과 땅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당시 외할아버지는 오빠 보고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외할아버지께서는 오빠의 사람됨을 다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셨던 거였어요. 본가에서 떠받들기식의 교육은 오빠를 이기적이고 탐욕만 가득한 인간으로 만들었고 평생을 부모의 등골만 빼먹는 무능한 자식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어서 할머니와 고모님의 시집살이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린 저의 눈에도 참 무능력해 보였고 미웠습니다. 출가 외인이었던 고모님마저 집안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엄마의 시집살이는 2배가 되었죠. 고모님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별을 하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모님이 안쓰러워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에게 고모님을 끝까지 지켜주라고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 유언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도 엄마는 고모님과 한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집안의 가장으로 군림했죠. 올케,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야. 엄마와 동생의 유언 알지? 올케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고모님은 할머니가 엄마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모습 그대로를 따라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삼시세끼를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고 청소는커녕 자기 속옷조차 빨아입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를 자식처럼 끼고 돌았죠. 자식이 없던 고모님은 노후에 오빠가 고모님을 부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결혼할 때에는 토지의 반을 팔아 결혼자금과 신혼집을 사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직장도 없이 매일 증권회사로 출근하는 오빠에게 주식 투자금까지 선뜻 밀어주었습니다. 오빠는 그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 재산을 야금야금 털어먹기 시작했어요. 올케 언니는 직업이 부동산 영업이었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죠.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한 것인지 시어머니인 엄마보다 고모님에게 온갖 여우질을 내서 생활비며 투자금이며 받아갔습니다. 고모님은 고모부의 재산을 꽤 갖고 나온 터라 돈이 제법 있었거든요. 고모님, 몇 년만 있으면 몇 배가 되는 아파트 투자 한번 안 해보실래요? 몇몇 지인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고급 정보예요. 그런 게 있어? 어디냐? 당연히 믿을 만한 거겠지? 올케는 고모님을 꼬셔 노른자 땅에 분양 정보가 있다면서 투자를 알선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겼어요. 고모님이 투자했던 곳 두 곳이 모두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였습니다. 올케 언니는 가족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몇 배가 터질 부동산이라고 홍보를 하며 계약을 하게 했고 중간에서 많은 수수료를 챙겨갔습니다. 고모님과 오빠 부부가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사이에 저도 아가씨가 되고 결혼을 했죠. 저는 집안의 지원을 못 받았기에 당연히 오빠만큼의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대학을 포기하고 미용 기술을 익혔어요. 저 때만 해도 미용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장님 소리를 듣는 전문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제 기술과 직업을 하찮게 여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던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엄마는 남편의 선한 눈빛과 성실함에 후한 점수를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방에 주저없이 들락거리면서 고무장갑을 끼는 모습에 반하셨어요. 아마 생전에 아버지의 보수적인 모습과 정반대의 사람이라 더욱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약사 남편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죠. 저는 결혼할 때도 정말 몸만 갔습니다. 고모님과 오빠가 이미 집안의 재산을 갖다가 써버린 터라 저에게 올 몫이 그리 많지도 않았죠. 걱정하시는 엄마의 한숨만 늘어갔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몫으로 남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건 네 몫이야. 필요한 거 장만해. 아니에요. 이 돈은 뺏기지 말고 엄마 비상금으로 쓰세요. 제가 벌어놓은 것으로 준비하면 돼요. 뭐 혼수로 트집 잡으면 나 이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냥 엄마랑 살지 뭐. 고모님과 오빠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내어놓으라고 할 때도 버티시더니 저를 위한 몫으로 남겨두셨나 봅니다. 엄마는 몇 번을 거절해도 제 손에 꼭 쥐어주셨고 저는 엄마의 손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혼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결혼식을 마친 후에 엄마의 통장을 만들어 고스란히 다시 돌려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유산이 있다면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 살림살이는 남편이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냐고 묻는 저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누가 하면 어떠냐고 여유 있는 쪽에서 하면 되지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어놓은 돈은 독립해서 미용실을 차릴 때 쓰라고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제가 미용실을 차릴 때 미래에 투자하는 거라면서 보증금도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에게 돌려드린 그 통장을 고모님이 보신 모양입니다. 올케,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이 돈 오빠 사망보험금 빼돌린 거 아니야?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안 돼요, 형님. 그거 은혜가 준 돈이에요. 이 돈만은 절대로 안 돼요. 통장에 돈을 의심하면서 뺏으려는 고모님과 뺏기지 않으려는 엄마가 한창 실랑이를 할 때 제가 들르지 않았더라면 고스란히 고모님의 손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화가 난 제가 고모님에게서 통장을 뺏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엄마의 돈을 가로채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혼을 내셨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노려봐. 너 이제 약사 남편이랑 사니까 네가 무슨 사모님이라도 된 것 같냐? 눈에 뵈는 게 없어? 고모님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며 당연히 그 돈은 자기 몫이라고 우겼습니다. 고모님은 예전부터 아버지의 유언이라 하면서 집안의 재산과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러고는 엄마에게는 가계부를 쓰게 하고 생활비를 주었죠. 제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엄마 이름으로 나온 엄마 몫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장은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고모님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냐며 고모님이 직접 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셨어요. 고모님, 유언장도 없는 근거 없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정말 하신 것은 맞으세요? 설령 하셨다고 해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란 세월 동안 엄마가 고모님한테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은 엄마를 이 집 도우미 부리듯 하지 마세요. 어처구니가 없던 제가 따지고 들자 고모님은 눈을 치켜뜨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한 대 맞겠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으려는 순간 엄마가 고모님의 팔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렸어요. 고모님이 바둥거리며 엄마와 밀고 당기면서 고모님이 뒤로 넘어졌는데 마치 엄마와 제가 일부러 밀친 것처럼 큰 소리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제가 싹싹 빌지 않는 이상 이 집에서 살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시더군요. 사실 엄마가 고모님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사고로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을 때 외갓집에 가 계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칠순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 가셨는데 그때 아버진 친구분들과 낮부터 술을 드시고 돌아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외할아버지 댁이 아산이었는데 급히 사고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가 아버지를 찾았지만 이미 안치소로 옮겨진 후였다고 합니다. 올케는 남편이 지금 사고로 죽었는데 친정아버지 잔치상이 중요해? 아이고, 죽은 내 동생만 불쌍하지. 저런 것을 마누라라고 평생을 믿고 살았으니. 아이고. 결국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잔치상 때문에 남편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못난 사람이 되어버렸고 고모님은 그걸 트집 잡고 엄마의 죄책감을 부추기고 키웠습니다. 엄마는 그 근거 없는 죄책감 때문에 10여 년을 고모님에게 잡혀 사셨죠. 그나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엄마 앞으로 보상이 나왔기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는 그동안 할머니와 고모님의 시집살이에 시달리시고 우유부단한 아버지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지쳐가셨습니다. 또 장남인 오빠마저 고모님의 편을 들며 엄마를 무시했던 세월 동안 혼자 속으로 삭히며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 편두통을 앓고 계셨어요. 일반 두통약은 효과도 없었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편두통약을 달고 사셨어요. 한 번 시작된 편두통은 심한 통증과 구토를 유발했고 2, 3일 동안 끙끙 앓으신 적도 많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니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했어요. 부모님과 계속 한 집에서 사셨다가는 엄마의 편두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해 보였고 이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엄마도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아산집으로 내려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고모님과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셨다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님은 종갓집이라 제사도 많은데 이 많은 제사를 누가 지내냐면서 펄펄 뛰었답니다. 2주 후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엄마는 한 번 더 말하셨죠. 나 이제 다 내려놓고 아산에 내려가서 살 거야. 거기서 내 남은 인생 보내고 싶어. 어머, 그럼 이 많은 제사는 누가 다 지내요? 저는 전문 인력이에요. 집안일에 신경 쓸 틈이 없다고요. 끝까지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엄마가 아산으로 내려가시겠다고 하자 올케 언니와 고모님은 짠 듯이 바로 제사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제사 때는 올라와서 엄마의 도리를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안 올라올 속셈 아니냐면서 엄마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럴 바엔 도우미를 불러서 제사 준비를 하든가 할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엄마도 지지 않고 아버지 제사만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이니 모셔가겠다고 하자 그건 또 안 된다며 펄펄 뛰면서 더 이상 이 집안 사람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모두 내놓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참고만 사셨던 엄마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것이 많으셨는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큰 소리로 고모님에게 따졌습니다. 이 집안 식구 자격이 없어요? 제가 시집 와서 그 많은 제사 집안일 모두 저 혼자 해왔어요. 무려 35년이에요. 그 세월 동안 저 아파도 누구 하나 죽 한 번, 약 한 번 사다 준 적 없고요. 형님도 10년을 넘게 살면서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제 제 인생 살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엄마는 속에 있는 서운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집에 대한 엄마 몫을 달라고 하자 고모님이 침까지 튀어가면서 흥분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몫이 어디 있어? 이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부모님 집이야.
내 동생도 죽어가면서도 이 집만은 내 거라고 했어. 그리고 며느리가 하나뿐인데 당연히 재산은 모시는 거지 뭐가 그리 생색이야? 네가 돈을 벌어왔어? 아니면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잘나기를 냈어? 부모님은 엄마 인격까지 무시하는 말로 쏘아붙였고 옆에서 오빠 부부까지 고모 편에 서서 엄마가 이기적인 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까지 있는 데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이기적인 말들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모님에게 엄마도 이제 쉬실 자격이 있다면서 고모도 자식인데 제사가 그리 중요하면 고모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올케 언니를 노려보면서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고 따져 물었죠. 엄마 입장에서 엄마의 인생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올케 언니는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의 반박에 고모는 할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신이 가장으로서 이 집안을 꾸려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면서 가족이니까 아직까지 엄마를 보살피면서 함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저를 은혜도 모르는 짐승에 비유하고 삿대질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고모님에게 아무리 윗사람이라지만 엄마한테 왜 삿대질까지 하냐고 따지자 고모님은 모든 화풀이를 저한테 풀어낼 모양인지 고함을 지르면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짝 소리가 나며 제 얼굴이 옆으로 휙 돌아가자 깜짝 놀란 남편이 저를 감싸 안았고 엄마는 고모를 확 밀치면서 소리쳤어요. 왜 때려요? 귀한 내 새끼를 당신이 뭔데 손을 대? 이서방, 당장 경찰 불러. 엄마가 벌겋게 부어오르는 제 얼굴을 감싸며 남편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자 그때까지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던 남편이 핸드폰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오빠가 남편의 핸드폰을 쳐내면서 제3자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 말싸움하는 걸로 경찰까지 부르면 안 된다면서요. 그 모습에 눈이 뒤집힌 제가 저의 핸드폰을 열어 112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빠는 이번에도 제 핸드폰을 쳐내려 했지만 남편이 막아섰어요. 오빠와 남편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저는 경찰서에 폭행 사건을 접수했고 고모님은 그제서야 얼굴이 벌개지셔서는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서럽다며 통곡을 했어요. 아, 이제는 어린 조카가 나이든 고모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구나. 말세네 말세야. 오빠는 경찰서에 취소 전화를 하라고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부어오른 뺨을 보여주며 고모님한테 맞았다고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했어요. 경찰은 가족들의 싸움 문제라 합의를 유도했지만 저는 죽어도 합의는 못한다고 버텼죠. 그제서야 고모님은 조금씩 겁이 나셨는지 흠칫하며 당황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타일러도 버티던 제가 마지못해 한다는 듯이 합의를 내주면 더 이상 엄마를 건들지 말라고 했고 각서까지 쓰라고 했어요. 제사 문제는 물론 이 집안 행사일로 앞으로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했죠. 그들은 처음에는 버럭했으나 제가 다시 고소한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더군요. 고모님은 가족끼리 무슨 각서냐고 어이없어 하셨지만 경찰들도 빨리 합의하고 정리하라는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까지 쓰셨고 저는 오빠 내외에게도 함께 사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오빠 내외는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경찰들의 짜증난 눈빛에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죠. 상황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경찰이 돌아가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에 엄마의 옷과 소지품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가요. 이젠 이 집안하고 끝이에요. 고모님과 오빠는 약속 지키세요. 안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남편과 엄마를 일으켜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느니 싹수가 없는 것들이라느니 하는 고모님의 분에 못 이긴 고함 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빠 내외가 흥분한 고모님을 진정시키는 소리도 들려왔죠. 오빠 부부는 능력 없는 엄마보다 집안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고모님의 편을 드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엄마를 차에 태우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서방, 나 이러고 살았네.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줘서 면목이 없어. 내가 이렇게 따라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며칠간만 머물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한 가족인데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편하게 머무세요. 저희랑 함께 사시는 것도 전 좋습니다. 엄마에게 괜찮다는 말에 위로와 함께 살자고 권유하는 남편의 말에 불편했던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이때는 아이가 없어 시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혼자 살고 계신데 엄마에게 빈말이라도 함께 살자고 해주는 남편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며칠만 머물다가 아산으로 내려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고모님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가족이라 생각하며 보살폈는데 먼저 배신을 하고 가버린 나쁜 사람 취급을 했고 올케는 전화해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어떻게 집안 행사를 모두 떠안기고 갈 수가 있냐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자 악담을 퍼붓는 문자를 보냈고 엄마가 각서 쓴 것은 벌써 잊었냐며 각서를 상기시키자 그제서야 잠잠해졌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각서 쓰신 거 벌써 잊으셨어요? 저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니까 고모가 알아서 하세요. 집을 나오자 엄마는 예전에는 못하셨던 말씀도 똑부러지게 잘하시고 거절도 잘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며칠 머무는 동안 시어머니는 자주 들르셔서 엄마를 데리고 외출도 하시고 외식도 하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이때가 엄마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처음에 사돈이라 어려워하셨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시원시원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라 연배도 비슷하셔서 친구처럼 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며칠만 머문다 하셨던 엄마는 2주일씩이나 머물다가 아쉬워하며 아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친해지셨는지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아산으로 종종 놀러 오라고 당부를 하셨죠. 걱정 말아요, 사돈. 나중에는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해도 자주 내려갈게요. 시어머니도 흔쾌히 약속을 하셨어요. 엄마가 아산으로 내려가기 전날 밤에는 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엄마는 제 손을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죠. 아가, 내가 네 오빠는 고모가 알아서 챙기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너는 항상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안쓰러웠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도 만나보니 좋은 분이시고 이서방도 속이 깊어서 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언제나 제 걱정만 하시는 엄마의 말씀에 심장이 찌릿하고 코끝이 찡해왔어요.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고 제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살라고 하였네요. 엄마는 웃으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엄마도 시어머니와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어머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딸인 제가 엄마에게 못 챙겨드리는 부분을 나이가 비슷하신 시어머님의 시선에서 챙겨주신 것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거든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사시는 분이세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에서 우울해하기보다는 문화센터에서 유익한 강좌를 들으시고 사이버 대학까지 등록하셔서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배우시더니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웬만한 직장인보다 많은 수익을 버실 때도 있답니다. 이런 시어머님의 영향력으로 엄마도 아산으로 내려가셔서 집이 어느 정도 보수된 이후로는 노인대학에 수강을 하고 열심히 다니셨죠.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이 있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으셨던 그림을 배우셨고 힘들 때 일기처럼 쓰셨던 노트를 보면서 시로 표현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행복해 하셨어요. 내가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나만의 집도 꾸미고 이곳이 천국이 아닌 뭐겠어. 하지만 엄마의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삶은 하고 싶은 삶을 사신 지 10년도 못 넘기고 아산의 따뜻한 흙 속에 나무로 남으셔야 했어요. 아산으로 내려가신 엄마는 낡은 집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비워져 있던 집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직접 손질하고 고치는 재미가 쏠쏠하다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어느새 망치와 톱을 들고 시골집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푹 빠졌습니다. 엄마는 약사손에 어떻게 거친 일을 맡기냐며 말리셨죠. 이서방 사람 부르면 된다니까.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째? 처음에는 허술했던 남편의 솜씨가 한 달이 지나자 제법 쓸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내려가서 엄마를 도와 시골집을 고쳤고 몇 달이 지나자 아산집은 소박하지만 엄마를 닮은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풀만 무성했던 앞마당은 엄마가 정성스레 가꾼 정원으로 꾸며졌고 오래되어 쓰러져 가던 옛날 집은 석가래가 살아있는 멋스러운 한옥으로 변했죠.
잡풀만 무성했던 근처의 밭도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가꾸어 놓으셔서 풀 한 폭이 없는 기름진 텃밭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끔 전화로 안부까지 주고받으시던 시어머니까지 아산으로 초대하셨고 시어머니는 저희를 따라 아산으로 종종 내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소뚜껑에 삼겹살을 구워 밭에서 키운 상추로 싸먹으면 아주 별미였습니다.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불멍을 하는 것도 낭만적이었고 비가 오려고 하면 개구리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것도 재미난 추억이 되었죠. 그곳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시니 엄마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편두통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는가 싶었던 어느 주말에 오빠가 혼자 보따리까지 싸들고 아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벌어졌던 사건들과 올케가 도망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사실은요, 그년이 도망을 쳤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숨었는지 소식이 아예 끊어져서 찾을 수가 없다고요. 오빠는 올케 언니가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영업이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이었는데 고모님이나 지인들 하물며 오빠까지 계약하고 투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대부분 사기 분양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분양 사업이 모두 무산되거나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자 빗발치는 항의 전화에 올케 언니는 출근한다고 나가더니 소식이 끊겨버렸다고 했어요. 올케 언니의 소식을 들은 엄마는 경악을 했고 오빠가 집도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팔아야 할 지경에 있고 주식도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는 차마 쫓아내지를 못하셨고 할 수 없이 그날부터 엄마와 오빠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빠는 일주일 정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생전 안 하던 아침 산책을 했고 마당을 쓸고 밭에 풀도 메고 부지런히 시골 생활을 했답니다. 엄마는 당황해하면서도 오빠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가셨죠. 그런데 2주일이 지났을 때 엄마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당에 낯선 차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 두세 사람이 오빠와 집 뒤의 밭과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엄마가 누구냐고 묻자 오빠는 부동산 투자자를 모셔왔다며 소개를 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팔지도 않을 집을 왜 보여주냐며 화를 내시고 투자가분을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오빠에게 물으셨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네 맘대로 이 집을 보여주고 투자가를 데리고 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냐? 엄마, 그 사람이 지금 시세보다 2배를 준대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팔아서 제가 좋은 아파트 소개해드릴 테니 거기로 옮겨 타세요. 그리고 제 몫으로 1억만 주세요. 그 돈이면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빠는 지금 2배의 시세를 준다고 하는 업자에게 팔고 자신에게도 1억을 달라며 엄마에게 매달렸고 엄마는 아산집은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거라며 안 된다고 강경하게 거절하셨어요. 본가의 재산도 다 갖다 쓰고 탕진한 마당에 이 집까지 넘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엄마를 뵈려고 내려왔을 때에는 높은 가격에 집을 팔아 도와달라는 오빠와 당장 올라가라는 엄마가 한창 대치 중에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오빠를 향해 소리치며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고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모님은 오빠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라, 네가 여기 내려와 있었구나. 잘 만났다 이것들. 내 돈 돌려줘. 내 투자금 내놓으라고. 고모님, 그거 이제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고모님은 오빠를 붙들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오빠는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분양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올케 언니가 고모님에게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소개를 했고 고모님은 계약금 2천만 원에 2번의 분납금까지 4천만 원이나 입금을 했답니다. 그런 아파트를 무려 2개씩이나 투자해서 총 1억이 넘는 돈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다가 쏟아 부은 것이죠. 그나마 기간이 오래 걸려도 아파트만 완공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조합 사무실에서 토지가 100% 매입이 안 되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한 곳은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투자한 돈은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나머지 한 곳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었어요. 엄마가 아산으로 내려오신 후에 일이 터졌는데 고모님이 올케 언니를 찾아와 사기를 쳤다며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내 돈 물어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남편 죽고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 돈을 다 날리냐고. 당장 물어내. 고모님은 며느리가 잘못한 일이니 자신의 날아간 투자금을 엄마 보고 대신 갚으라고 했죠. 오빠도 털썩 주저앉아 자기 신세한탄을 하면서 엄마에게 아산집을 팔아 도와달라고 애원했고
두 사람의 책임지라는 말에 엄마와 저희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떠밀며 당장 돌아가라고 등을 후려쳤습니다. 당장 안 꺼져? 네 마누라를 끌고 와서 해결을 하든 네가 집을 팔아서 해결을 하든 알아서 하고 내 집에서 썩 꺼져. 고모도 빨리 올라가세요. 고모가 잘못 판단해서 날아간 돈을 왜 엄한 데 와서 물어내래요? 두 사람 다 내 집에서 나가요. 엄마가 두 사람의 등을 떠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하소연을 하며 엄마를 물고 늘어질 뿐이었죠. 보다 못한 저와 남편도 거들며 두 사람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내쫓으려는 우리와 돈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그들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단추도 떨어져서 옷매무새도 엉망이 되었죠.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저는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또 경찰을 부르냐며 툭하면 경찰을 부른다고 고함을 질렀죠. 가택 침입죄로 신고를 한 후 악을 쓰며 바둥거리는 두 사람을 겨우 대문 밖으로 밀어냈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두 사람은 대문 밖에서 문을 흔들며 엄마가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것. 어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내 피 같은 돈 물어내.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버릴 거예요? 어차피 이 집 반은 내 몫이라고요. 발악하던 그들은 결국 경찰이 와서 가족이냐고 묻는 말에 엄마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자 경찰은 두 사람에게 조용히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제야 두 사람은 겨우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평온했던 엄마의 얼굴에 다시 근심이 가득해졌어요. 저희가 서울로 올라왔어도 그들은 엄마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온갖 악담을 해가며 괴롭혔다고 해요. 급기야 엄마는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렸고 핸드폰에는 수신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올라간 후 엄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아산집을 제 명의로 증여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제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른다며 일찌감치 제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놓아야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네 오빠가 언제 또 사고 칠지도 모르고 이 집마저 내 명의로 있다가는 남아있지도 않을 것 같구나. 법무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어. 그러니 엄마 여기서 살다 가면 네가 이 집 잘 관리해주면서 살아. 엄마는 아산의 시세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해놓아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도 앞세워 빠른 등기 이전을 마쳤고 그제야 안심이 된다면서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강의를 들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고 텃밭을 가꾸면서 동네 분들과 노인대학 동기생분들과도 교류를 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활기찬 일상을 보내셨어요. 엄마의 꿈은 소박하게 자신의 작은 시집을 내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난 나만의 시집을 갖고 싶어. 시를 쓰고 그 안에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 넣은 나만의 시집을 남은 인생 동안 완성하고 가는 것이 내 소원이야. 어린 시절부터 그림과 책을 좋아하셨던 소녀가 아버지와 중매로 결혼해서 수많은 세월을 자신을 낮추고 사느라 정작 자신의 꿈은 묻어버렸던 엄마의 인생이었죠. 그렇게 사신 엄마의 삶을 투박한 솜씨로 남아 시로 표현해 쓰시는 걸 행복해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니까 당연히 엄마가 모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도 모르면서요. 제가 결혼해서 몇 년 후에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엄마란 자리가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하는 자리인지요. 그것을 깨닫고 엄마에게 좀 더 표현하고 살아야지 했을 때는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너무나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는 아산에서 생활하신 후에는 예전처럼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일도 뜸해지셨고 텃밭에서 기른 유기농 야채로 건강식으로 드시니 한동안은 무척 건강하셨어요. 아마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신 덕이었겠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엄마는 소화가 안 된다면서 점점 야위어 가셨어요. 엄마의 나이 70세도 안 되셨을 때였어요. 걱정하는 저의 표정에 엄마는 나이 탓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그러네. 예전부터 곧잘 이러다가 또 괜찮다가 그랬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드셔도 처음에만 괜찮아지실 뿐 몇 달이 지나자 허리와 등의 통증에 복통까지 있었어요. 약사인 남편은 정밀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했고 저희는 엄마를 서울로 모시고 와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찾은 병원에서 엄마가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자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췌장암 3기로 보여요. 이 병이 원래 무증상이 많아서 발견이 늦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 엄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이런 무서운 병에 더구나 3기라뇨. 엄마는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암에 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이 많아요. 더구나 환자분은 예전부터 편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계속 드셨던데 그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일단 수술이라도 받아보자고 하시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췌장암 3기라는 진단에 엄마는 시간 낭비하기 싫다며 아산으로 내려가 남은 시간을 정리하면서 보내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를 이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엄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으니까요. 그것이 저의 욕심이었고 결국은 제 맘 하나 편하자고 포기를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수술 날짜가 잡히자 오빠도 자식인지라 알려야 했기에 연락을 했지만 어디서 무슨 짓을 또 벌이고 있는지 연락이 안 되었죠. 저의 설득으로 엄마는 결국 수술대에 오르셨지만 이미 췌장과 연결된 동맥 부분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 손도 못 대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야 1년이고 진행이 빠를 경우 5개월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엄마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며 할머니부터 아버지, 고모님까지 엄마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울지도 말고 그 사람들 원망할 것도 없어. 내 운명이 여기까지 살다 갈 발장가 보지. 그래도 몇 년 동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그거면 되었어. 다만 내 이름으로 된 시집 한 권은 완성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 엄마의 말씀에 저는 겨우 진정을 했지만 엄마 얼굴만 보면 울컥해지는 마음은 쉽게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본격적인 진통이 올 거라며 병세가 악화되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것을 권고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말에 다시 울컥하고 올라왔지만 겨우 억누르고 참았습니다. 엄마도 안 무너지시고 의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무너지면 엄마에게 오히려 짐이 될 거란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았답니다. 엄마는 대학병원이 가까운 저희 집에 머물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에 아직은 괜찮으니 아산으로 내려가 정리할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내려가셨습니다. 남편은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와 구하기 힘든 진통제를 주면서 함께 내려가서 간병인을 구하자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소화가 잘 된다는 재료 등을 구해오셨고 엄마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희밖에 없다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거 생마하고 소화가 잘 되는 재료들을 좀 구해왔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끝까지 엄마 마음 편하게 행복만, 추억만 안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려. 아유, 어쩌다가 우리 사돈같이 착한 사람이, 아유. 남편과 시어머니 덕에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를 알고 정신 차린 저는 남편과 주말에 다시 아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아직 변화가 없으신 듯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도 혼자 계시게 할 수 없고 식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직 간호사분을 찾아서 모셔왔어요. 엄마는 아직 괜찮다고 혼자 계셔도 된다고 하셨지만 언제 진통이 시작될지 모르고 소화력도 약하신 엄마가 잘 챙겨 드실지도 걱정이라 간병인이 옆에 있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생마를 갈아 죽을 만들어드렸더니 목 넘김이 편하다고 하시며 드시는 모습에 얼마나 기뻤던지요. 다시 한번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엄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당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서방, 우리 은혜 지금처럼만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얘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게 늘 맘에 걸렸어. 내가 해준 것도 별로 없어서 늘 미안했지. 자네가 내 몫까지 잘해줘. 부탁할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엄마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편에게 저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나 마음이 먹먹해 오던지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답니다. 엄마는 늘 제 걱정뿐이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날들마저도 오직 제 걱정뿐이시더군요.
부모의 마음이란 것이 다 그렇다는 것, 엄마의 모정이라는 것이 끝없는 바다와 같고 높고 높은 하늘과 같다는 것을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네요. 엄마는 몸이 약해져감에 따라 제가 할머니와 아버지의 차별로 인해 상처받게 한 일이 항상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후회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흔한 가족여행 오붓이 못 다녀온 것도 아쉬워하며 삶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가 진통이 시작되면 여행은 꿈도 못 꿀 것 같아 당장 가자고 했어요. 지금 가면 되지. 가요. 그까진 여행 뭐가 어렵다고. 와, 엄마랑 여행 간다니까 왠지 설레는데. 그 다음 주말에는 간병인에게 휴가도 주고 미용실도 직원에게만 맡긴 채 엄마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죠. 제주도 여행이 처음이셨던 우리 엄마, 세상 신기하다는 듯 바짝 여인 몸인데도 부지런히 옮겨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만난 음식들도 맛보러 다니셨죠. 소화력이 약해서 많이는 못 드셨지만 엄마가 호기심에 드셔보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남는 음식들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를 않았지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여러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렸다는 것에 감사했으니까요. 엄마와 함께했던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은 지금도 저의 추억 속에 엄마의 웃는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여행으로 남아있어요. 새벽 일찍 일출을 본다고 갔던 성산 일출봉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고 감격하던 엄마의 얼굴도 카트라이트와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하시던 아이 같던 모습도 이국적인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감탄하시던 소녀 같던 얼굴도 먹먹해져 왔던 저의 가슴에 차곡차곡 겹겹이 소중한 추억으로 담아들고 왔습니다. 4박 5일의 아름다웠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엄마는 신기해하시며 비행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구름을 끝까지 지켜보셨죠. 은혜야, 저 아래 좀 봐봐. 구름이 마치 솜니불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 이렇게 떠 있는 게 정말 신기하네. 그동안 엄마와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 다녀본 것이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었어요. 온통 후회되는 일뿐이라 겉으로 티를 안 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죠. 그런데 엄마와의 달콤했던 추억에 얼룩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빠가 아산집에 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챙겨 아산집으로 돌아왔는데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빠가 내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소리쳤어요.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 며칠을 기다린 줄 알아? 엄마의 수술을 앞두고 연락이 안 돼서 알리지 못했던 터라 그때까지도 오빠는 엄마의 암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말해봤자 엄마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뻔했지만 오빠에게도 이참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의 암 소식을 말했습니다. 오빠는 놀라서 표정이 굳었지만 엄마의 병세나 몸 상태를 묻기보다는 아산집의 명의 이전을 먼저 요구해왔어요. 그럼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이 집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명의로 돌려주세요.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구나. 네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너한텐 일부가 갔었고 본가 재산은 네가 거의 다 갖다 썼는데 지금 너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니? 이 집은 이미 은혜 앞으로 해놨다. 더 이상 헛물켜지 마. 아산집의 명의를 이미 제게 넘겼다는 엄마의 말에 오빠는 눈이 쇠목볼로 되어서는 저를 놀아보며 당장 공동 명의로 돌리라고 윽박질렀어요. 제가 헛웃음을 지으며 그렇겐 못하겠다고 하자 오빠 알기를 우습게 아냐면서 제 머리통을 치더군요. 급기야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치시면서 오빠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밀친다고 밀려날 오빠가 아니었죠. 엄마를 향해 아들은 안 불쌍하냐면서 어릴 적부터 저만 끼고 돈 엄마를 원망하는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과한 오빠는 자신이 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저에게 처음으로 물려준 몫까지 탐이 났나 봅니다. 본가 재산을 야금야금 다 빼먹고 탕진해버려서 남은 것이 없으니 급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예 방으로 들어가 배째란 식으로 들어 누워버린 오빠의 모습에 엄마의 기분과 얼굴 표정은 굳어버렸고 여행에서 즐거웠던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답답해지신 듯 보였어요. 네 놈은 엄마가 병들어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돈 타령뿐인 게야? 너한테 엄마는 어떤 존재였던 거야? 말 좀 해봐 이 녀석아. 엄마의 실망스러운 물음에 오빠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세간살이들을 던지며 막말을 해대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대신 죽어주기라도 해? 죽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도와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엄마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지만 난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악랄한 말에 저도 모르게 오빠의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짐승 새끼도 너보다는 나을 거라면서 수도가에 받아놓은 물까지 바가지로 퍼서 오빠의 몸에 부어버렸고 신발을 집어 던지면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어요. 물벼락까지 맞은 오빠는 악을 쓰며 미쳤다고 소리쳤지만 제가 양동이에 한가득 담긴 물을 집어드는 것을 보더니 거친 말을 해대면서 밖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저는 이때다 싶어 얼른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바탕 벌어진 소동으로 마당은 여기저기 양동이며 바가지며 내동댕이가 쳐져 엉망이었고 엄마는 진이 다 빠져서 지치셨는지 마루에 털썩 주저앉으셔서는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 가기 전에 저놈 사람 되긴 글렀구나. 아휴. 아들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한탄하시던 엄마는 그날부터 꼬박 3일을 알아 누우셨죠. 몸이 약해져 있으니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고 속상해도 몸이 이겨내지를 못했던 것 같았어요. 오빠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올라가서는 나쁜 자식으로 남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엄마의 병세가 어떠한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안 계신 엄마인데 걱정은커녕 원망만 남아있었나 봅니다. 저는 며칠을 아산에서 더 머물며 간병인과 함께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앓고 난 엄마는 황달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 증상으로 당뇨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말기 증상이세요. 췌장암이 원래 진행이 무서운 병이라 견디기 힘든 진통도 곧 시작될 겁니다. 입원을 하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입원을 하라는 권유에 엄마는 끝까지 아산집에서 지내시기를 고집하셨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엄마의 진통이 시작되자 간병인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남편과 시어머님께 부탁을 하고 엄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체중이 줄고 당뇨의 통증이 심해지자 엄마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로 버티시며 누워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님은 소식을 들으시고 손주 보시느라 못 내려오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항암에 좋다는 귀한 말굽버섯을 구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엄마는 그걸 드시고 그나마 앉아서 지내실 정도로 기력을 좀 차리셨습니다.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엄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걸 느끼셨는지 제주도 여행 갔던 사진을 보면서 그림도 그리셨고 엄마의 인생이 담긴 투박한 글귀들로 시를 쓰며 남아있는 노트의 공간을 채워나가셨어요. 저는 어느 따스한 날 솜씨를 발휘해 엄마의 머리를 처음으로 파마하고 곱게 다듬어드렸어요. 생각해보니 엄마의 머리를 만져드리고 가꿔드린 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곱게 화장을 해드리고 고운 옷을 입은 엄마의 사진을 찍어드렸죠. 어느 날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았던 날에는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간병인의 도움을 얻어 모시고 갔었는데 엄마는 아버지에게 쌓인 것이 많았는지 한참을 원망하며 통곡을 하셨어요. 당신 정말 무정한 사람이었어. 평생 내 편 한 번 안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도 없었지. 그런 당신과 살면서 나 정말 힘들었네요. 저 세상에서 당신 만나면 다 대가품하면서 괴롭힐 거야.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신 후로 엄마는 점점 더 심해지는 황달과 통증에 수시로 잠을 설치게 되면서 요양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먼저 요양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셨을지 생각하니 심장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파왔어요. 남편이 알아봐준 서울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엄마를 모셨습니다. 집에서도 가까운 곳이라 틈나는 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찾았어요. 특히 남편은 아들에게 엄마에게 살갑게 대하며 메마른 팔이며 다리를 주물러드리면서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오빠에게도 엄마가 요양원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몇 번을 찾아와서는 아산 집 명의에 대한 원망만 늘어놓았죠. 어느 날인가 병원에서 오빠와 맞부딪혔는데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가며 험한 소리로 소란을 피웠어요. 약삭 빠른 것 같으니 너 진작부터 아산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지? 너는 잘난 남편의 돈 잘 버는 시어머니까지 아산집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 오빠한테 넘겨. 네 목 넘겨달라고. 오빠의 소란에 간호사가 말려도 안 되자 경비원을 불렀고 그날 경비원에게 끌려나간 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는 일이 없었죠. 그런 오빠의 못난 모습에 실망하다가도 아들처럼 엄마에게 자상한 남편을 보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엄마는 감정 기복도 심해지셨는데 자신의 후회스러운 삶에 대해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실 때도 많으셨어요.
그럴 때면 남편은 엄마 손을 꼭 잡아주면서 토닥토닥 모두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며 진정을 시켰죠. 그렇게 힘든 암투병 속에서도 엄마는 미처 끝내지 못한 시집을 붙잡고 계셨어요. 어느 날인가 저에게 그 시집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엄마 아버지 옆에 묻지 말고 아산 뒷산에다가 수목장으로 해줘. 그곳이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말로 표현 못하고 살았던 것들 담아본 것인데 허술하기가 짝이 없다.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은혜야, 엄마가 항상 미안했어. 그리고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 엄마는 나보고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엄마는 늘 나한테 최고의 엄마였고 엄마 딸로 태어난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엄마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지 못한 거 너무나 후회가 돼. 나도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매일같이 끼고 살았던 탓에 헤어져 버린 노트를 제게 건네시며 미안하다, 사랑한다던 엄마의 젖어있던 목소리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하네요. 엄마는 그곳에서 3개월을 못 넘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엄마가 췌장암으로 고통받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소리 없는 암이라고 하는지 절절히 깨닫게 되었죠. 췌장암은 무증상이 많아서 이상하다고 느껴 병원을 찾는 순간 3기, 4기인 경우가 많다죠. 엄마도 췌장암 선고를 받고 몇 달간만 활동을 하셨지 급속도로 진행되어 말기 증상을 보여 남은 시간을 요양병원에서 고통이 힘겨워하며 진통제에 의존해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들은 아산 동네 분들과 노인대학 동기분들도 찾아와 주셔서 함께 슬퍼하고 엄마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빠와 고모님에게도 엄마의 부고를 알렸는데 고모님은 장례식장에 와서도 악담을 퍼부었고 오빠는 조의금을 몽땅 챙기겠다고 해서 또 한바탕 난리를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 인간은 끝까지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없던 정도 뚝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후로 고모님은 투자금을 수도 못해서 돈이 없어 본가 집까지 팔아야 했고 작은 전셋집에서 생전 안 해본 청소보일을 하며 외로운 독거노인으로 지내고 있다더군요. 아마 병들어도 돌봐줄 자식 하나 없이 그렇게 쓸쓸히 살다 가시겠지요. 그리고 오빠는 또다시 토지 사기 분양 업자와 손을 잡고 일을 벌였다가 결국 구속이 되어 징역형까지 살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나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엄마의 유골은 남기신 유언대로 아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묻히셨고 수목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곳에 항상 푸른 나무로 계시니 마음 갈 때마다 엄마를 뵐 수가 있고 항상 제 곁에 있는 것 같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가 한자 눌러 적은 시들은 엄마 소원대로 공동 출판하게 되었어요. 많이 기쁘시죠? 그곳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계세요? 그곳은 부디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시면서 엄마가 원하는 세상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엄마의 시집을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기회를 찾던 중에 엄마가 다니시던 노인대학에서 공동 출판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다행히 엄마와 함께 공부하시고 시를 쓰셨던 분들이 엄마의 시를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것을 권해 오셨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던지요. 그 후로 저는 노인대학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드리는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머리를 손질해드리고 화장도 해드리면 그렇게나 좋아하시면서 딸같이 대해주시더라고요. 엄마에게 진즉에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노인대학에서는 다음 해 봄 5월의 어버이날을 맞아 공동출판 기념회가 열렸고 저희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축하의 자리를 기념했답니다. 이날 실렸던 엄마의 시 중에서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나는 내 아이들에게 넉넉한 사랑의 품이 되어주고 싶었다. 이것저것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기만 할 뿐이더라. 그 누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도 엄마이고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말도 가장 슬픈 말도 엄마라고. 이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은 없지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엄마가 있어요. 대통령도 거리에 이름 없는 청소부도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인 엄마. 당신은 저를 항상 따스하게 품어주신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으며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발로 튼튼하게 서 있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리운 이름 엄마. 부르면 먹먹해지는 이름 엄마. 나의 엄마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저의 엄마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부디 후회 없는 사랑과 추억을 엄마와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